야, 그 코트 아직도 입고 다니는 거야? 웃음이 터졌고 잔이 기울어졌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미안. 베이지색 코트 위로 붉은 와인이 흘러내리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찍혔고 조롱은 웃음으로 포장됐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말없이 등을 토닥이던 시어머니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으로 웃고 떠들던 사람들의 일상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초라한 노인, 그러나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사람. 지금부터 그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인생극장 사연 소개드립니다. 12월의 칼바람이 낡은 주택가의 담벼락을 휘감으며 기이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대문 앞에서 명자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깨끗하게 빗질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몸빼 바지와 솜이 죽은 패딩 조끼 차림이었지만 빗자루를 쥔 손의 움직임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돌을 닦는 수행자처럼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명자는 빗자루를 멈추고 허리를 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씨가 또 추워지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가운 바람에 목을 움츠렸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방에서 며느리 서윤이 나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년째 옷장에만 걸어두었던 베이지색 코트를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코트의 소매 끝단을 살펴보다가 살짝 달아 실밥이 튀어나온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것 좀 봐. 서윤이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황급히 작은 가위를 찾아 실밥을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주눅든 표정을 보며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명자는 마당에서 며느리의 모습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디 나가나? 마음속으로 궁금해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서윤이 현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굽이 다른 검은색 구두를 꺼내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도 자꾸만 거울을 돌아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서윤이 마당에 있는 명자를 불렀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나가봤다 올게요. 명자는 빗자루를 벽에 기대놓고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얇은 코트를 보니 못내 마음이 걸렸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그 얇은 거 입고 나가면 어떡하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서윤이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서랍을 열어 꼬깃꼬깃하게 접힌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폐를 한 장씩 세어보며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온 명자가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 서윤의 코트 주머니에 돈을 억지로 찔러 넣었습니다.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와라. 어머님, 이럴 필요 없어요. 서윤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받아. 기분 좋게 놀다 와야지.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잡아 꼭 쥐어주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손등을 잠시 잡았습니다. 죄송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지 않게 올게요. 조심히 다녀와라. 명자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윤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처럼 비장하면서도 위태로운 걸음걸이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명자는 대문 밖 골목 어귀로 며느리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서서 그 좁은 어깨를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왜 그렇게 떨고 있었을까? 명자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텅 빈 집안에는 구형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낮게 깔렸습니다. 명자는 습관처럼 거실 한 구석에 쌓아둔 폐지 뭉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신문지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끈으로 묶었습니다. 이것도 모아두면 돈이 되지. 혼잣말을 하며 폐지를 정리하던 명자의 시선이 TV 장식장 아래로 향했습니다. 낡고 잠금 장치가 달린 붉은색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수첩을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아니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저녁 창거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씻으며 토막을 내고 있던 명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밖에는 예보에 없던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눈이 오네. 명자가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눈이 오다니.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자꾸만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평소보다 늦어지는 며느리의 귀가가 걱정되었습니다. 9시가 넘었는데 아직 안 왔네. 명자는 불안한 손놀림으로 식탁 위에 수저를 놓았다가 다시 맞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눈 때문에 버스가 늦나? 10시, 11시가 지나도 서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거실에 앉아 TV를 켜놓고는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대문 밖에서 희미하게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 밟는 소리에 묻혀 유난히 무겁고 느린 발걸음이었습니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며느리가 돌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다가 문고리를 잡은 손을 멈췄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명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왔는데 그 모습은 아침에 나갈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머리와 어깨에는 녹지 않은 눈송이들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밝게 인사했을 서윤이 마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섰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현관 중문 앞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소리 없는 오열을 흘렸습니다. 서윤아, 왜 그러니? 명자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명자의 시선은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지나 코트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깨끗했던 베이지색 코트의 가슴팍과 소매 부분에는 붉은 와인 자국과 하얀 얼룩이 흉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 자국들은 그곳에서 벌어졌을 모욕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의 기억 속에서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연회장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품 가방과 보석으로 치장한 동창들이 서윤의 낡은 구두와 유행진한 코트를 곁눈질하며 입을 가리고 웃던 그 차가운 시선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주야, 이거 진짜 몇 년 전 옷이지? 빈티지 컨셉이야? 어머, 서윤아. 요즘도 그런 구두 신는 사람이 있구나. 동창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동창의 주동자였던 미주가 일부러 서윤에게 와인 잔을 건네려다 실수인 척 쏟아버린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 미안해. 괜찮아? 드라이클리닝 비용이나 감당할 수 있겠어? 미주가 비릿하게 웃던 그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명자는 며느리의 젖은 코트를 벗겨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황급히 몸을 뒤로 빼며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는 억지로 코트를 벗기는 대신 조용히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며느리의 젖은 머리카락과 얼어붙은 손을 말없이 닦아주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속내를 꾹꾹 눌러 담으며 참을성 있게 돌봤습니다. 어머님. 서윤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참았던 설움이 폭발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에서는 동창의 기념품으로 받은 싸구려 텀블러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초라한 현실을 더욱 비극적으로 강조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명자는 며느리의 등 뒤에서 굴러나온 텀블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표면에 적힌 행사주간 업체의 이름과 로고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 동네 할머니의 온화함과는 전혀 다른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고 매서웠습니다. 루비살롱. 명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겨우 진정하고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며느리의 옷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트 안쪽에 입었던 검은색 스타킹의 무릎 부분이 심하게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이로 피가 맺힌 상처가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붉은 상처는 단순히 넘어진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명자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가난 때문에 병원 한번 제대로 데려가지 못하고 떠나보낸 어린 딸 예진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죄책감과 한이 날카롭게 가슴을 후볐습니다. 예진아. 명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윤이 벗어둔 코트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명함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명자는 그 명함을 주워들었습니다. 루비살롱 앤드 카페 대표 최미주라는 이름과 함께 화려한 금박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기억의 서랍을 뒤지는 듯한 표정으로 굳게 담은 입술을 더욱 일자로 만들었습니다. 최미주. 명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명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꿀물을 타려다 말고 식탁 의자에 앉아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며느리를 향한 연민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명자가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씻고 나온 서윤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술을 좀 쏟아서 그래요. 서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명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꿀물 한 잔을 서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똥 밟을 때도 있는 거야. 괜찮다. 하지만 명자의 눈빛에는 뼈있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명자는 거실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며느리의 찢어진 스타킹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곱게 접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된 듯한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건드렸어.
명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고부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서윤은 퉁퉁 부은 눈을 가리기 위해 앞머리를 깊게 내린 채 국만 깨작거렸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면서도 자꾸만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명자는 평소처럼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어제 늦게 들어와서 피곤할 텐데.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자꾸만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서윤아, 왜 그렇게 얼굴이 통통 부었어? 남편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동창회가 너무 재밌어서 늦게까지 마셨어. 서윤이 밝은 척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손목에 난 작은 멍 자국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 좋았겠네. 그래도 적당히 좀 마시지. 무심하게 대꾸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서윤이 뒤따라가며 인사했습니다. 응, 저녁 때 봐. 준호가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모두 나간 뒤 명자는 설거지를 미뤄두었습니다. 서윤이 버리려고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신었던 찢어진 스타킹과 망가진 머리핀을 찾아냈습니다. 이것들, 명자가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따로 챙겨 넣으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낡은 손수레는 그냥 두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을 집어들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더 초라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을 해야겠어. 명자가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동네 노인정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 번화가 쪽으로 향하는 낯선 동선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명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루비 살롱 앤드 카페 대표 최미주라는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이 주소가 맞겠지.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명자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소유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며느리를 울게 만든 그 가게가 있는 상가 구역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에는 핏기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목적지인 강남의 한 번화가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였습니다. 명자의 초라한 행색은 더욱 눈에 띄었지만 그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패딩 모자를 더 깊게 눌렀으며 주변의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저기가 그 가게구나. 마침내 며느리의 명함에 적혀있던 루비 살롱 앞에 도착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가게 내부가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화려한 조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안에서 직원들을 하대하며 거만하게 앉아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최미주였습니다. 명자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며느리를 괴롭힌 거야. 차가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젊은 직원이 명자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폐지 줍는 데가 아니에요. 직원이 코를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화장실 좀 쓰자.
명자가 막무가내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급해서 그래. 직원이 당황하며 명자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자는 이미 카운터 근처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미주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 소리는?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미주는 명자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코를 막는 신용을 하더니 매니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 빨리 저 할머니 내보내. 손에 들고 있던 향수를 허공에 신경질적으로 뿌려댔습니다. 냄새 나잖아, 진짜. 재수옴 붓게 생겨가지고 소금 한 바가지 가져와서 뿌려. 명자는 미주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서윤을 괴롭혔던 바로 그 얼굴임을 확신했습니다. 일부러 미주의 발치에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요. 명자가 줍는 척하면서 미주가 신고 있는 구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구두가 어제 우리 며느리 정강이를 걷어찼을지도 모르겠네. 매서운 눈빛으로 구두코를 노려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미주가 명자가 자신의 구두를 건드릴까봐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가 진열해둔 고가에 화장품 병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병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재수없게. 미주가 명자에게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아침부터 노인네가 들어와서. 명자는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하는 척하며 카운터 뒤편을 살펴봤습니다. 벽에 걸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보였습니다. 임대인 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명자의 입가에 비릿하면서도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세운 재단의 명의였습니다. 그래, 내 건물이었어. 명자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표정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명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할머니, 나가세요. 명자는 억지로 끌려나가면서도 가게 안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미주가 직원들에게 화풀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할머니가 서 있던 자리에 소금 뿌려. 미주가 지시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거리의 인파 속으로 사라진 명자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어 넣었습니다. 꾹꾹 눌러 쓴 글씨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미주가 감당해야 할 혹독한 대가의 목록 같았습니다. 최미주, 기억해둬라. 명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한 서윤의 표정은 아침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약국 봉투가 들려 있어 명자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서윤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밥 먹자. 명자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 서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서윤의 안색이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서윤이 베란다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서윤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들렸습니다. 미주야, 어제 실수한 건 맞지만 단톡방에 그런 사진까지 올리는 건 너무하지 않아? 제발 그 사진 좀 지워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명자는 베란다 문틈으로 그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하고 있는 괴롭힘이 현재 진행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우는 서윤의 등을 바라보며 명자의 분노는 끌어올랐습니다. 서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눈물을 급히 닦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이랑 오해가 좀 있어요. 그래. 명자는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밟으면 꿈틀이라도 해야 덜 밟히는 거야.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서윤이 방으로 들어간 후 명자는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쓰던 폴더폰이 아닌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공기계였습니다. 전원을 켜자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명자는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오늘 낮에 미주가 했던 막말과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해 들었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하겠어. 명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명자의 방에서는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여러 개의 통장과 도장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실행할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은 안 되겠어. 명자가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모두 출근시킨 명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몸빼 바지가 아닌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정색 정장과 코트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명자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아닌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지닌 여장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어. 명자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거대한 법무법인 건물로 향했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하는 명자의 당당한 걸음걸이는 경비원들조차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험을 뿜어냈습니다. 저기 오시는 분이. 경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VIP 접견실에 들어선 명자가 코트를 벗어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최고급 수트를 입은 중년의 대표 변호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변호사가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오신다는 연락도 없이 이렇게 직접. 당혹감과 존경심이 뒤섞인 태도였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 명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 준비해둔 거 가져와. 변호사가 가져온 계약서를 꼼꼼히 훑어본 명자는 특정 조항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건물주나 타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사항이었습니다. 붉은색 펜으로 굵은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것 봐. 명자가 품 안에서 어제 챙겨둔 찢어진 스타킹과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계약 위반 사유로 충분하지? 네,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내용 증명부터 보내. 명자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는 순간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루비살롱 건물 관리 소장 찾았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습니다. 해당 점포에 노후 배관 긴급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수도랑 전기를 다 점검해야 하니 영업은 당분간 못할 거라고 전해. 합법적이고도 치명적인 지시였습니다. 명자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평화롭던 오후 미주의 루비살롱에는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동시에 수도까지 끊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기가 왜 나가지? 파마 기계를 돌리고 있던 미용사가 당황했습니다. 손님들의 항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파마 도중에 기계가 꺼지면 어떡해요? 머리가 다 망가졌잖아요. 직원들의 당황한 외침이 뒤섞였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물도 안 나와요. 순식간에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주는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전기 왜 끊어? 손님들이 다 화내고 있다고.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한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물주 측에서 긴급 노후 배관 및 전기 안전 진단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원론적인 답변만이 앵무새처럼 돌아왔습니다. 안전진단이 뭐야? 미리 통보는 왜 안 했어? 미주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긴급사항이라 사전 통보가 어려웠습니다. 관리실 직원의 대답은 끝까지 공식적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입구에 퀵서비스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적힌 두툼한 등기 우편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미주 씨 맞으시죠? 기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미주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본 미주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색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임대차 계약 위반에 따른 즉시 계약 해지 통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예고도 함께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건물주 대리인이라는 낯선 이름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폭행이라니? 미주가 종이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냈다는 거야? 건물주가 누구인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평소 자신이 무시하던 서윤과 이번 일이 관련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경쟁업체 소행이야. 미주가 멋대로 추측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해고한 전 직원들이 복수하려는 거지.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건물 관리인들이 도착했습니다. 노란색 안전띠를 두르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긴급 안전 점검 중이라는 팻말과 함께 가게 앞 출입구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미주가 뛰쳐나가 항의했습니다. 손님들 다 있는데. 죄송합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관리인들은 미주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안전상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위에서라니. 건물주가 누군데? 미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관리인들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은 미주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주소록을 뒤져 해결해 줄 만한 인맥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님한테 전화해 볼까? 혼잣말을 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인맥 중 누구도 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주 자신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루비 살롱의 유리문에는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건물 내부 긴급 안전 진단으로 인한 임시 휴업이라는 안내문이었습니다. 미주는 가게 안에서 촛불을 켜둔 채 관리 사무소 직원들과 고성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손님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라는 거야? 지나가던 행인들은 그 기괴한 풍경을 휴대폰으로 찍어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가게 뭔 일 있나? 사장이 저러고 있네. 미주는 이 모든 사태가 누군가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자신이 멸시했던 폐지 줍는 노인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쟁 미용실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나한테 이런 짓 한 거야?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가 찌른 거지? 뭔 소리야? 나 지금 바빠. 상대방이 황당해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윤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동창들의 단체 대화방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미주의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주 가게 무슨 일 있대? 긴급 점검으로 휴업한다던데. 걱정되네. 친구들은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내는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맨날 자랑질만 하더니. 뒤에서 비웃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미주가 겪는 불행에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어제 흘린 말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미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걱정된다. 조심스러운 문자였습니다. 집에서는 명자가 평온한 얼굴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TV 뉴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파 속 노후 건물 안전사고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명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녀가 변호사를 통해 지시한 안전점검이라는 명분이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영리한 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미주로부터 서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답장 대신 전화였습니다. 서윤아. 수화기 너머의 미주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나 정말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물주라는 작자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을 죽이려 들어. 미주가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는 변호사 없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서윤은 미주의 하소연을 들으며 문득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밟으면 꿈틀이라도 해야 한다. 어제 명자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서윤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멍하니 명자의 방문을 응시했습니다. 설마.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점심 서윤은 반찬통을 들고 루비살롱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미주의 부탁 반, 호기심 반으로였습니다. 건물 앞에는 노란색 통제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오가며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골목 모퉁이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건물 뒤편 주차장에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 뒷좌석에서 노인이 내렸습니다. 명자와 비슷한 체구였지만 경호원들의 우산에 가려져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분이 건물주인가? 서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뒷문을 통해 미주가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 차량을 발견하고는 소리쳤습니다. 건물주님이시죠? 미주가 달려들었습니다. 저랑 얘기 좀 해주세요. 하지만 건장한 수행원들이 미주를 가로막았습니다. 미주는 바닥에 나뒹구는 굴욕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미주가 울부짖었습니다. 서윤은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수행원들 사이로 언뜻 보인 노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자가 평소 장을 볼 때 들고 다니던 낡은 장바구니는 없었습니다. 대신 최고급 가죽 장갑과 붉은색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차에 타려던 노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미주가 쓰러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옆모습에서 시어머니 명자의 익숙한 실루엣을 겹쳐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이 그녀의 직감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설마 우리 어머니가 저런 대우를 받는 분일 리가 없어.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주가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통곡했습니다. 검은 세단은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윤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노인의 손에 들려있던 붉은 수첩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명자의 낡은 털신이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TV 장식장을 보는 순간 다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늘 놓여있던 붉은색 가죽 수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수첩이 어디 갔지? 서윤이 두리번거렸습니다. 명자는 서윤이 돌아오기 직전 급하게 외출복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연하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붉은 수첩을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윤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낮에 어디 안 다녀오셨어요? 넌지시 물었습니다. 명자는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네가 갈 데가 어디 있겠니?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정 가서 화투나 좀 치다 왔어. 하지만 명자가 국을 뜨는 손목 안쪽이 서윤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낮에 미주가 달려들 때 생긴 작은 긁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그 상처에 머무는 순간 명자는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상처를 감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와 서윤, 그리고 무너져가는 미주. 이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힌 그날 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주의 가게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건물 유리창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나부터 미주의 몰락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본 서윤은 통쾌함보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거대한 힘의 실체에 대한 호기심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서윤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 명자에게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배달원이 정중히 인사하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신명자 이사장님 앞으로 온 서류입니다. 배달원의 목소리가 공손했습니다. 마침 반차를 쓰고 일찍 귀가하던 서윤이 대문 밖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이 이사장님? 서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대문 뒤에 숨어 배달원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명자가 서류 봉투를 뜯지 않고 소중하게 품에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해. 서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명자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서윤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열어보지 않던 장롱 깊숙한 곳을 살펴봤습니다. 철제 금고가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이 실수로 안 닫으셨나?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금고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통장과 땅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붉은 수첩도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임대료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맨 뒷장에 도달했을 때 서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며느리 강서윤에게 남긴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수첩을 덮고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건네줬던 꼬깃꼬깃한 용돈들이 떠올랐습니다. 폐지를 팔아번 돈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부를 숨기고 오직 자식들의 평범한 행복을 위해 검소하게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어머님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 나왔다. 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수첩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어서 와요, 어머님. 서윤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을 봐온 명자는 서윤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어디 아프냐? 걱정스러운 손길로 이마를 짚어주었습니다. 서윤은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왈칵 솟구치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정체를 알게 되었음에도 내색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명자가 그토록 힘들게 숨겨온 비밀을 까발리는 것은 며느리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를 단순히 모셔야 할 약자로 대했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과 기업을 이끌어온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대했습니다.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경외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서윤이 정중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명자는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이 좋았습니다. 전보다 더 살갑게 잡는 손길에서 전해지는 진심 어린 온기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지? 명자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회사 점심시간에 미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미주는 폐인이 다 된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아, 나 정말 죽겠어. 미주가 울먹였습니다. 그 할망구 건물주가 내 인생을 망쳤어. 저주를 퍼부으며 하소연했습니다. 서윤은 단호한 눈빛으로 미주를 바라봤습니다. 미주야, 내가 먼저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일침을 가했습니다. 뭐라고? 미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나한테 한 행동 기억 안 나? 서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언젠가 돌아오는 법이야. 서윤은 더 이상 주눅든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등 뒤에 든든한 시어머니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여준 삶의 태도를 본받아 스스로 단단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을 지키는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명자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한 봉지 샀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저 낡은 코트를 벗고 진짜 회장님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설 때를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붕어빵 사왔어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라. 명자가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중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명자는 옛 앨범을 정리하다가 죽은 딸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해 딸의 얼굴이 며느리 서윤의 얼굴과 겹쳐 보이는 환시를 경험했습니다. 명자가 사진을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멍하니 앉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예진아, 학교 다녀왔니? 허공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마침 거실을 지나던 아들 준호가 이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니,
예진이는 30년 전에 죽지 않았어요? 명자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명자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머, 잠깐 졸았나 보다. 둘러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명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하시네. 준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건망증이 단순한 노화가 아님을 의심했습니다. 몰래 명자의 약봉지를 뒤져봤습니다.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적힌 처방전을 발견했습니다. 충격과 함께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자가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진 재산의 행방과 관리 문제에 대한 욕심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면 준호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내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어머니 요양원 모시는 거 어떻게 생각해? 서윤은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끝까지 모실 거예요. 남편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명자는 문 밖에서 아들 내외의 말다툼을 엿들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당장 유언장 공증 절차를 밟자 통보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결심한 명자는 밤새도록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며느리 서윤의 이름만큼은 선명하게 적었습니다. 펜으로 꾹꾹 눌러 써서 종이가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서윤에게 제안했습니다. 날씨가 좋다. 같이 목욕탕이나 가자. 목욕탕이요? 서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끼리 나들이 하자. 명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은 회사를 반차내고 시어머니와 함께 목욕탕으로 나섰습니다.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욕탕 탈의실에서 명자의 앙상한 등과 굽은 어깨를 밀어주던 서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 큰 재산을 지키고 자식들을 건사했는지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원하다. 명자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이 약손이야.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길 명자는 인근 백화점으로 서윤을 데려갔습니다. 맨날 헌 옷만 입지 말고 제대로 된 옷 한 벌 골라라. 처음으로 자신의 재력을 아주 조금 드러내는 과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서윤이 가격표를 보고 망설였습니다. 명자는 지갑에서 VIP 카드를 꺼내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점원이 카드를 보고 놀라 깍듯이 대우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가 이제 숨어 지내는 것을 끝내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명자가 갑자기 창밖을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명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익숙한 동네임에도 길을 잃은 아이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서윤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저 알아보세요? 서윤이 명자의 손을 꼭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시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주는 가게 보증금마저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건물주를 직접 만나겠다는 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며칠째 로비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는 처절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미주가 접수 직원에게 애원했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헝클어진 머리와 초라한 행색으로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며칠째 저기 앉아 있던데. 마침내 명자가 변호사와 함께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미주가 그들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건물주님이시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미주가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멈춰서서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미주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주가 고개를 드는 순간 눈앞에 서 있는 회장님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폐지 할머니였습니다. 공포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미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명자는 미주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건 자유지만 그 급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언의 꾸짖음이 미주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미주는 너무나 큰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주가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명자는 미주를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내 건물에서 나가라. 나직이 일갈했습니다. 더 추한 꼴 보이지 마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미주는 자신의 오만이 불러온 파멸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오열했습니다.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여준 품격 있는 복수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기보다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보며 안쓰러움을 먼저 느꼈습니다. 명자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미주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명품 가방은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주인과 함께 처참하게 무너진 허영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자 명자는 서윤을 데려갔습니다. 자신의 건물 최상층에 있는 개인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곳은 명자가 평생 일궈온 역사가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서윤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명자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다 내 욕심의 결과물이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킬 힘이 없어. 내가 내 눈이 되고 발이 되어달라. 사실상의 후계자 지목을 암시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서랍에서 낡은 도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윤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마라. 자신이 평생 지켜온 신념을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어머님, 서윤이 감동에 벅차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와 서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처럼 아들 준호까지 불러 삼겹살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모든 갈등이 끝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머니, 고기 더 드세요. 준호가 과잉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알게 된 후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명자는 그런 아들의 속내를 꿰뚫어 봤습니다. 모른 척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어주며 웃었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서유는 남편의 가식적인 행동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어머니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쌈을 싸서 명자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세 식구의 건배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폭풍 전의 마지막 평화를 만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가 물을 마시려다 컵을 놓쳐 바닥에 깨뜨렸습니다. 즐거웠던 분위기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명자는 깨진 유리 조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걸 깼지? 자신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두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던 서유는 명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안감을 느꼈지만 명자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명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계산을 끝낸 듯한 서늘한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물을 마시러 나온 준호는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홀린 듯 다가가 잠든 어머니의 머리맡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 밑에서 명자가 소중히 여기던 붉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실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수첩을 한 장씩 넘기던 준호의 표정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끝에 적힌 메모를 본 순간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권한은 며느리 강서윤에게 위임하며 아들 강준호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명자의 친필 메모였습니다. 준호는 수첩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잠든 어머니와 아내의 방을 번갈아 노려봤습니다. 자신이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위기감의 어둠 속에서 위험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가지 않고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과 재산 가처분 금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았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인감도장이 몰래 들려 있었습니다. 한편 명자는 아침부터 없어진 수첩을 찾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을 뒤집어 놓으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내 수첩이 어디 갔지? 명자가 이리저리 뒤지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무엇을 찾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명자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내가 내 돈 훔쳐갔지? 서윤을 밀쳐냈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서윤은 멍하니 명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명자는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온 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신뢰와 시작된 치매의 공포는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몰래 신청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명자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가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대상은 죽은 남편도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가난 때문에 잃어버린 딸 예진이었습니다. 예진아, 어디 있니? 명자가 베란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서유는 회사를 휴직하고 명자를 24시간 간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준호는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만 요양원으로 보내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서유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실 때 유언하신 뜻을 따라야 한다며 남편에게 맞섰습니다. 어머님 뜻이 뭔지 알잖아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망난 노인네가 쓴 종이 쪼가리가 무슨 효력이 있어? 자신이 이미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음을 폭로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비열한 행동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뺨을 올려붙이려다 떨리는 손을 거두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경멸했습니다. 부부의 고성이 오가는 사이 방 안에 갇혀있던 명자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과거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맨발로 집 밖으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길을 헤매며 환영 속의 딸을 찾아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명자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서윤은 외투도 걸치지 못한 채 뛰쳐나갔습니다.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어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서윤이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준호 역시 당황하여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어머니의 안위보다 다른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도장과 통장의 행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뭔 짓을 하실지 모르겠어. 준호가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차가운 거리에서 명자는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여학생의 교복을 보고 착각했습니다. 예진아. 명자가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여학생을 끌어안으려다 행인들에게 밀쳐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행인들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예진아, 내 예진이 어디 갔니?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쓰러진 명자의 손에는 서윤이 사준 털장갑 한 짝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며느리에 대한 사랑만큼은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본능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식을 찾은 명자는 이마에 붕대를 감은 채 멍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서윤을 낯선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머님,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준호는 의사에게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을 복도로 끌고 나가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내가 보호자야. 어머니 재산 관리도 거치 문제도 내가 결정할 테니 빠져. 며느리의 접근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서윤은 절규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킨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당신은 아들 자격도 없어요.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가족을 위해 어머니가 날 어떻게 방치했는지 알아? 묵혀둔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돈 버느라 졸업식 한 번 안 온 사람이라고. 명자의 병실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준호는 간호사 데스크에 서서 지시했습니다. 자신이 유일한 직계 가족이니 저 여자는 얼씬도 못하게 하라. 들여보내면 경찰을 부르겠다. 어머니를 독점함으로써 불안감을 감추려는 못난 아들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자에게 서류에 지장을 찍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본능적인 거부감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난동을 피웠고 링거대가 넘어지고 약병이 깨지며 병실 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싫어. 하기 싫어.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잠시 의사와 이야기하는 틈을 타 서윤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서 결박된 채 허공을 응시하는 명자를 봤습니다. 달려가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어요. 알아보시겠어요?
병실 안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준호가 돌아와 서윤의 도끼에 질린 듯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아, 법대로 하자.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곧 요양병원 이송차가 올 거야.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윤은 덜덜 떠는 명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영영 이별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준호가 떠난 뒤 서윤은 명자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입고 있던 패딩 조끼 안주머니에서 낡은 대학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겉표지에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준호에게라는 빛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명자가 젊은 시절부터 준호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일기처럼 적어 내려간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문장들이었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엄마가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졸업식 못 가서 미안해. 엄마가 돈을 벌어야 우리 아들 굶기지 않으니까. 딸아이 보낸 죄책감에 너라도 살리려고 악착같이 살았어.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서윤은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명자가 아들을 방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지옥에서 아들을 건져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갈아 넣었던 것입니다. 처절한 희생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요양병원 이송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윤은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명자의 침대 난간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요원들의 힘에 밀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끌려가던 명자는 서윤이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손대지 마라. 천둥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요원들이 멈칫했습니다. 병실의 정적을 깨는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실 입구에는 명자의 오랜 고문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준호가 숨기고 싶어 했던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명자의 진짜 유언 공증 서류와 법원의 임시 후견인 지정 명령서였습니다. 상황의 반전을 예고했습니다. 변호사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준호 씨가 신청한 후견인 지정은 기각되었습니다. 차분하게 선고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1년 전 치매 진단을 받자마자 저를 임해 후견인으로 지정해 두셨습니다. 준호는 말도 안 된다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아들인데 왜 이래요? 변호사는 태블릿 PC를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명자가 미리 녹화해둔 영상 유언이었습니다. 영상 속에 멀쩡한 명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재산을 탐내 나를 버리려 한다면 상속권 박탈은 물론 접근 금지를 신청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상 속 명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내 며느리 서윤이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내 딸이고 보호자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서윤이에게 줍니다. 이를 본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은 품에 안고 있던 명자의 낡은 일기장을 준호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진짜 유산이 뭔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준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라고 적힌 페이지에서 멈춰 섰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세월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신음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던 명자는 통곡하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앙상한 손을 뻗어 준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가, 누가 너 때렸냐? 50년 전 어린 아들을 달래던 그 말투였습니다.
울지 마라, 애미가 혼내줄게. 준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거친 손길을 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통곡하며 명자의 다리를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창밖에 눈보라는 멈추고 차가운 달빛만이 이 비극적이고도 아름다운 화해의 현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병실에는 평온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준호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헬쑥해진 얼굴로 명자의 손톱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위해 해보는 소소한 효도였습니다. 서유는 시어머니를 위해 죽을 끓여왔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서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면목 없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명자는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안정감 때문인지 아이처럼 해맑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밖의 참새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수천억의 재산보다 더 값진 평화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뜻대로 재단 운영권과 건물 관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자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잃으셔도 제가 어머니의 기억이 되어서 지키겠습니다. 준호는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면서 어머니한테 진 빚 갚을 거예요. 선언했습니다. 비로소 그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각서를 쓰는 아들을 보며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손등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착하다, 우리 아들이. 그 한마디는 준호에게 그 어떤 유산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 놓인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숨은 독지가 신명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인 명자는 그저 며느리가 떠먹여주는 죽 한 숟가락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습니다. 퇴원한 명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윤과 준호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여왕처럼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명자의 안전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려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해서 걸으세요. 서윤이 명자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라. 명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명자가 설립한 장학재단의 이사장 대행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 날 서윤은 명품 정장 대신 시어머니가 즐겨 입던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 설립자의 뜻입니다. 서윤의 말에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참석자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도 변화했습니다.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어머니의 건물관리소장으로 취직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그 현장에서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준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흘렸던 땀의 무게를 몸소 체험하는 속죄의 날들이었습니다. 망했던 미주는 작은 분식집을 열어 재기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재단 이름으로 미주의 가게에 쌀을 기부했습니다. 명자의 메시지를 대신 전해주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기회는 온대요.
서윤이 미주에게 말했습니다. 미주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명자의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예진이를 찾으면 서윤이 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영감을 찾으면 준호가 남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세계에 맞춰주는 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예진아, 밥 먹었니? 명자가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맛있게 먹었어요. 서윤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자는 정신이 맑아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윤을 마당으로 불러내어 낡은 장독대 뒤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항아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뚜껑을 열자 500원짜리 동전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며느리 나중에 늙어서 붕어빵 사 먹으라고 모은 거다. 명자의 말에 서윤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항아리를 보니 반짝이는 500원짜리 사이사이에 꼬질꼬질한 100원짜리와 녹슨 10원짜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동전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명자의 손때와 자신을 위해서는 껌 한 통도 아꼈던 시어머니의 지독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추억을 남겨드리고자 했습니다. 리마인드 웨딩 같은 가족사진 촬영을 기획했습니다. 명자는 하얀 드레스 대신 자신이 젊은 시절 입었던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진관에서 명자는 카메라 렌즈를 보며 자꾸만 굳어버렸습니다. 준호가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서윤이 손을 잡아주자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소녀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셔터 소리와 함께 그 찰나의 행복은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촬영 후 가족들은 명자가 평소 가고 싶어 했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겨울바다의 찬 바람에도 명자는 시원하다며 좋아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다.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업고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쉬세요. 속삭였습니다. 바닷가 횟집에서 명자는 회를 먹다 말고 갑자기 서윤에게 쌈을 싸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고맙다, 내 딸 해줘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이후 처음으로 서윤을 며느리가 아닌 딸로 인정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입안 가득 퍼지는 쌈의 맛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뜨거운 감정을 삼켰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고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바다 앞에서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명자는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회한 섞인 독백을 남겼습니다. 인생이 저렇게 잠깐 반짝하고 마는 건데 왜 그리 아등바등 살았을까? 그 말은 준호와 서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명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서윤의 손바닥에 자신의 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쉴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라. 삶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의식을 마쳤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명자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고통이나 불안 대신 평온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명자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은 채 미세하게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퇴근길마다 명자가 좋아했던 군고구마나 홍시를 사들고 왔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비록 명자가 먹지 못할지라도 냄새라도 맡게 해주고 싶은 아들의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명자는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서윤을 부르더니 장롱 밑을 가리키며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이 장롱 밑을 더듬어 찾아낸 것은 낡은 베네저고리 한 벌과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딸 예진이 입던 베네저고리와 명자가 딸을 보내며 썼던 참회의 편지였습니다. 명자는 서윤의 손을 베네저고리 위에 포개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예진이 만날 면목이 생겼다. 내 덕분이야.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명자가 자신을 통해 죽은 딸에 대한 죄책감을 씻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비로소 편안하게 떠날 준비를 마쳤음을 알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가서 예진이 만나면 제가 어머님 딸로서 잘 모셨다고 꼭 자랑하세요. 명자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의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다가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시계 바늘 소리만이 평화롭게 째깍거렸습니다. 며칠 뒤 명자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의사는 이를 회광반조라고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명자는 서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 좀 씻겨달라. 서윤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명자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뼈 마디마디에 맺힌 세월의 고단을 어루만졌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명자는 준호와 서윤을 앉혀두었습니다.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너희들 만난 거야. 싸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라. 너무나 평범해서 더 위대한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손과 준호의 손을 포개어 잡게 했습니다. 형제는 용감하고 부부는 일심동체니 서로 믿고 살아라. 두 사람의 화해와 결속을 마지막으로 다짐받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이 참 곱다. 예진이가 데리러 왔나 보다. 입가에 아주 편안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발을 주무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윤은 명자의 머리를 빗겨주며 고백했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다음 생에도 제 시어머니, 아니 제 엄마 해주세요. 명자는 대답 대신 서윤의 손을 꽉 잡았다가 서서히 힘을 풀었습니다. 창밖에 눈송이가 춤추듯 떨어지는 풍경 속에서 파란만장했던 여장부 신명자의 삶은 가장 따뜻하고 고요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명자의 장례식은 그녀의 뜻에 따라 검소하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장학생들과 시장 상인들, 그리고 그녀의 숨은 선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국화꽃을 놓으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한 대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가게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이에요. 시장 상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준호는 조문객들에게 이리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살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에 욕심 많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성숙함을 담은 가장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윤은 영정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슬퍼하는 모습을 원치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씩씩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서윤과 준호는 텅 빈 안방을 봤습니다. 허전함을 느꼈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명자의 손때 묻은 물건들에서 여전히 그녀가 곁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온기는 두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쓰던 낡은 폴더폰을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엄마, 심심하면 꿈에 전화하세요. 농담 섞인 독백을 했습니다. 안 받으면 혼내러 오세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명자가 가르쳐준 대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마치 명자가 간 좀 보라며 툭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국자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명자의 빈자리를 슬퍼하기보다 그녀와 함께했던 즐거운 기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산 사람의 몫을 해내며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명자의 낡은 주택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신명자 기념 도서관이라는 작은 현판을 달고 동네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도서관이 생겼다. 동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왔습니다. 도서관 마당에는 명자가 좋아했던 라일락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그 아래 벤치에는 작은 동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눔이 가장 큰 부자다라는 명자의 어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며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된 서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주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씨앗을 부지런히 퍼뜨리는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건물관리소장으로 자리 잡은 준호는 세입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질 없는 건물, 상생하는 건물을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착한 건물주 아들로 칭송받았습니다. 가끔 미주의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지난날의 악연을 소탈한 웃음으로 털어버렸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준호가 미주에게 말했습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미주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서윤과 준호 부부는 주말이면 명자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도시락을 까먹으며 소풍 같은 성묘를 즐겼습니다. 비석을 닦는 그들의 손길에는 의무감이 아닌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산소 옆에는 작은 아기 묘비 하나가 더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명자가 평생 가슴에 묻었던 딸 예진의 작은 묘지였습니다. 서윤이 명자의 유언대로 두 사람을 나란히 잠들게 했습니다. 죽어서나마 모녀의 한을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예진이랑 잘 지내세요. 서윤이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비석 주변의 코스모스가 하늘거렸습니다. 서윤은 명자가 잘하고 있다. 내 새끼들이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 같은 착각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윤은 도서관 벤치에 앉아 명자가 남겨준 낡은 붉은 수첩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글씨가 한 줄 더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명자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서윤아, 다음 생에는 내가 내 딸로 태어나마. 그때는 내가 너한테 효도할게. 명자의 마지막 유머이자 진심이 담긴 그 문장을 읽으며 서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뺨 위로 따뜻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학교를 마친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명자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본 것 같아 눈을 비볐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의 콧물을 닦아주고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따사로운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윤의 눈에 도서관 한 구석에 세워진 명자의 낡은 리어카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고단한 노동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노는 놀이 기구처럼 알록달록하게 색칠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리어카를 밀고 당기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도서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은 그 웃음소리 속에서 명자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시작임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명자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꽃놀이 가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때 준호가 양손 가득 간식을 들고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여보, 애들 간식 사왔어. 외쳤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모습에서 시어머니의 넉넉한 인심을 발견했습니다.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서윤과 준호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간식을 나눠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명자의 영정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죽은 자와 산 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서관 마당 한켠에는 명자의 낡은 리어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리어카 위에는 이제 폐지가 아닌 예쁜 꽃 화분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고단했던 그녀의 삶이 꽃으로 피어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라일락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어디선가 밥은 먹었냐? 라는 명자의 투박하지만 정겨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도서관 현판 아래 신명자 여사의 사랑을 기리며라는 작은 글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의 평화로운 정경 속에서 명자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대를 이어 계속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먼 하늘에서는 명자가 딸 예진과 함께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며느리들의 따뜻한 정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듭니다. 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며 가족이란 피보다 진한 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서윤이 보여준 변함없는 효심과 준호가 깨달은 뒤늦은 회개, 그리고 명자 할머니의 숨겨진 사랑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작은 관심 한마디가, 따뜻한 손길 하나가 다른 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명자 할머니처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